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서 망신을 주셔야겠어요. 내가 내 밥그릇을 엎던 그 순간 내 인생도 함께 엎어진 거란다. 여긴 내가 손님들에게 웃으며 팔아서는 안 될 음식을 파는 곳이고 나는 그걸 바로잡으러 온 사람이란다. 당신들 법대로 처리해 주시오. 저 안에서 당신들이 찾아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화려한 한정식 집 앞에 구청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안에서 급하게 뛰어나온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온화했던 시어머니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라고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왜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며느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순자입니다. 제 평생 누구를 이렇게까지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며느리는 제 인생 전부를 부정했습니다.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제 밥그릇을 엎어버렸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하루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7살, 5살 된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아이들이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으니까요.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윤기나게 볶아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까지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온 솜씨였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밥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이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힐끗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머니, 애들한테 맨날 이런 것만 먹이세요. 요즘 애들은 유기농, 친환경 아니면 안 먹어요. 이러니 애들이 키가 안 크죠. 며느리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로만 준비한 거라고, 할머니 정성이 최고의 양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표정에서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그 정성으로 식당이나 좀 도와주시면 어디 덧나세요. 1층 가게 그냥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월세 따박따박 드릴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틈만 나면 건물 1층을 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했었습니다. 이 건물만은 절대 팔지 말라고, 당신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식당을 확장하면 대박 날 거라고, 어머니도 편하게 돈만 받으면 된다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남편과의 약속이자 제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돌아가신 분 약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사는 사람이 중요하지. 어머니 정말 답답하시네요. 며느리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을 모독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술이라도 먹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깟 밥이 넘어가세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리고 일어난 일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밥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밥알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리에 놀란 손주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과 얼어붙은 할머니를 보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밥상을 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온 제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당한 모욕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로만 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욕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남편의 서재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 중에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사업하던 시절의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및 단속 지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품 사업을 할 때 꼼꼼하게 정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위반, 위생관리 부실 등 모든 위반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했습니다. 며느리 식당에 갔을 때 느꼈던 찝찝함들을 말입니다. 주방 뒤편에서 나던 이상한 냄새, 의심스러운 고기의 색깔,
날짜를 지운 흔적이 있는 라벨들을 말입니다. 남편의 노트는 제게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그 노트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며느리 식당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제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밤새 정리한 고발장이었습니다. 남편의 노트를 참고해 작성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서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의 위생 상태에 대해, 의심스러운 식자재 관리에 대해 말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현장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평생 참고만 살았던 제가 드디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난리예요. 어머니가 구청에 신고했다고. 정말이에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망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모르는 게 많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가 멀어질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우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가족이 무슨 의미냐고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먼저 짓밟은 건 누구였을까요? 이틀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현장 조사를 나간다는 통보였습니다. 제게도 동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신고인으로서 현장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날 밤은 더욱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식당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박순자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말입니다.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남편도 제 선택을 지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다시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날이었습니다. 구청 앞에서 위생과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주무관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이정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희가 철저히 조사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것입니다. 차에 올라타니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무슨 말을 할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진미정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입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종업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며느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주무관이 나섰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나왔다고 협조해달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수 주무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조사를 진행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간 직원들이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정수 주무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 뒤편 3번째 냉동고 아래쪽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수입 소고기 원산지 증명서랑 실제 고기 라벨을 대조해 보세요. 이정수 주무관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제가 말한 곳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뭔가를 발견했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주무관님, 여기 좀 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식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직원들은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원산지가 허위로 기재된 고기, 날짜를 조작한 라벨, 위생 상태가 불량한 조리 도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수 주무관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표정이 엄숙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심각한 위반 사항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이 꺾일 듯 비틀거렸습니다. 종업원 하나가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복수였습니다. 법과 정의를 통한 정당한 복수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정수 주무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셨어요? 전문가도 아니신데.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노트가 있었어요. 식품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분의 지혜가 저를 도와준 겁니다. 이정수 주무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신고가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게 될 거라고 잘하신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선택을 인정해 주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식당은 영업정지 한 달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차린 식당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미정 간판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식당이 이제는 부끄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한 일을 이해 못하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지영이가 잘못했지만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는 몰라. 손주들 앞에서 내 밥그릇을 엎어버렸어. 내 인생을 부정했단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모독했어.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바로 세운 거란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밥그릇을 엎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때 가서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도 황급히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한 듯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엉킨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말입니다. 어머니, 속이 시원하세요. 평생 모은 제 식당이 문 닫게 생겼는데 이제 만족하시냐고요. 지영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영은 아들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뭘 알아?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알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은 이성을 잃은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당신네 집은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어. 어머니 아버님이 무능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밀린 거라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비밀, 우리 가족이 겪은 배신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저는 남편의 서재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일기장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때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동업자였던 지영의 아버지가 어떻게 배신했는지, 기술과 거래처를 빼앗아 갔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 충격으로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다는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그 배신자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셨어. 증오의 대물림을 막고 싶어 하셨단다.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하구나. 내가 하필 그 집 딸과 사랑에 빠질 줄이야.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온데간데였고 배신감과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영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이 결혼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지영은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원수의 딸과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이 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원망과 후회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손주들은 가끔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왜 따로 사는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이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주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물 1층을 새롭게 활용하기로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유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요리를 배우고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수업료만 받았습니다. 재료비 정도만 충당할 수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수업 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들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들을 가르쳤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만들어 온 음식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의 비법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들도 어색하게나마 칼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요리하니 외롭지 않아 좋다고, 순자 씨 덕분에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공유 주방에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알 것 같아요.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픔을 겪었지만 더 단단해진 가족이었습니다. 공유 주방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르신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남편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물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돈보다 귀한 것을 만들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밥그릇은 깨졌지만 더 큰 밥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나누는 밥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 말입니다. 손주들도 자주 옵니다. 공유 주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어울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노후였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합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잘했다고,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말입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따스한 속삭임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